자, 이제, 요건 아파토파라는데, 가상의 도시, 가상의 마을을 주제로 해서 장편을 9편, 단편을 30편. 이 마을 중심부 제퍼슨 읍은 음향과 분노에서 나중에 음향과 분노 이 스토리를 자세히 해줘요. 그 유명한 그 귀족, 이 남부 귀족 그 전형적인 모범인 그 홈슨가 몰락 이게 이제 자랑하던 그것이 바로 제퍼슨 읍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법원 건물도 있고 성역이라는 거 있습니다. 생추얼이라는 그것도 바로 이 지역이고 광장 북쪽 감옥은 8월 빛에 나오는 그 무대가 되고 또 어둠 속의 침입자에서도 투옥됐던 곳이기도 하고 이래서 윌리엄 표코너는 이래 말해요. 자기 자신이 나는 우프닥지만한 내 작은 고향이 글쓸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내가 나의 우주를 창조한 셈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거기입니다. 라파에트, 옥스포드입니다. 라파에트 카운티의 옥스포드, 여기 이제 커트하우스의 법정입니다. 법원 건물이죠. 네. 학교 다니는데 저학년 때 탁월했다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퇴보해요. 결석이 잡고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7학년부터 학교 떠나서 독학으로 독서에 못되고 홀로 작가 수업을 했고 11학년은 고에 해당되는데 이때 축구팀에 합류해서 복귀했지만은 끝내 졸업 못해요. 그리고 거기 졸업 못한 거죠. 이러다가 자기에게 문학적인 수업을 해주게 해요. 그게 이제 필 스톤이다. 필 스톤. 4살 위인 친척형 필 스톤에게서 이 지역의 자기 고향 지역의 전쟁 무용, 이 전쟁하는 남북전쟁입니다. 그때 무용담과 미시피 대학과 예일 대학 학위를 가진 이 필스톤은 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희박하고 포크너 문학과 삶에 엄청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지 멋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임자를 만난 거예요, 선배. 4살 위에 임자를 만나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성장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첫 번째가 바로 필스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 관계를 이 수산 스넬이라는 작가가 책으로 썼어요. 포크너 멘토였다는 거. 필스톤하고 그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크너는 미시피 대학 다닐 때는 시그마 알파 엡실론 이게 전부 다 그리스 알파벳 이름입니다. 프레터리티 하는 건 영어죠. 형제 자매 그 튼튼한 형제 그런 거죠. 프레터리티. 이게 어디 그룹 전에 얘기했죠. 알파 베타 그룹 이게 1급 성적들 가진 사람이고 대학마다 이런 그 특수층들만 들어가는 클럽이 있는데 뭐 별로 성적도 안 좋고 학교도 안 다니는 게 이런 클럽에 들어갔어요.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대학 다닐 때는 그 동인 활동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뭐 강의실에서 배우는 건 그렇고 동인들한테서 다 배우는 거죠. 13살 때 등이 굽어가지고 체형 교정 콜셋을 착용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애들한테. 동년배들과 어울림의 장애가 되고 필립 스톤의 인문학적 교류와 어머니 지도로 독서에 몰입하면서 점점 이제 등이 굽어서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자기가 좀 기피를 하면서 그 중에서 또 독서만 하니까 그게 빠져들어 버립니다. 이래서 이제 독서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이때 본 것이 이제 키츠, 스윈번, 이 다 전부 시인들입니다. 하우스만, 말라름에 다 시인들이에요. 키츠는 다 알다시피 그 낭만주의, 자, 유의주의자고, 스윈번은 대단히 그 성적인 그 묘사를 막 노골적으로 하는 시인입니다. 반대로 하우스만은 아주 고전적인 시인이에요. 다 영국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이죠. 말하면 여기까지 전부 시인들이에요. 시를 이렇게 봤고, 소설로는 이제 프로베르의 발자크, 세르반테스, 멜빌, 엘리엇,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 프로스트, 이런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뭘 나타냅니까? 다양한 겁니다. 단순하게 한 작가의 뭐 리얼리즘
상징주의, 낭만주의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저런 유형의 소설들 다 봤습니다. 근데 특히 영향받은 것이 뭐냐? 조이스와 프루스트입니다. 뭡니까? 신면묘사. 이런 걸 본과 동시에 특히 남부의 기독교 신앙이, 남부 장로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남부 기독교 그 신앙이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구약 성서가 셰익스피어를 평생 동안 읽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리다 에스텔 올드햄이라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 뭘 보고 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반했어요. 어린 시절 이웃 소꿉친구였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포크는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고등학교도 졸업 제대로 못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하는 은행에 근무합니다.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포크너는 정성을 다해서 급식히 사랑했는데 여자친구는 포크너를 별로 그렇게 장래성 있는 남자를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상당히 그 좀 이 약간의 그 다양성을, 남성 섭렵의 다양성을 발휘해가지고 여러 남자들하고 더블 데이트를 하면서, 더블이 아니라 뭐 몇 겹인지도 몰라요. 그런 데이트를 하다가 이 남자를 골라버립니다. 이 남자를 골라가지고 결혼해서 중국으로 가버려요. 이때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중국으로 많이 갔거든요. 진출 많이 했어요. 선교사도 가고 중국으로 가버려요. 완전히 그냥 포크너가 시대에 빠집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 집안이 굉장히 귀족 집안입니다. 시장이었거든, 한때는. 시장이었고, 뭐 엄청난 집안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프로포즈 했다가 그 딱지 맞아버려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에 입대하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요. 불합격이야. 토론토로 가서, 미국에서는 안 되니까 시제검사. 토론토에 가서 영국 공군에 입대합니다. 근데 5, 6개월 뒤에 전쟁 끝나버려요. 1차 대전이죠. 군생활로 본인의 자식 회복에는 기여되었지만 정식 공부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왜 없는가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전기 작가들이 포크너 군 본부 기록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국 쪽의 잘못이죠. 이게 1차 대전 때 경험, 1차 대전 때 포크너입니다. 토론토에서. 자, 첫 작품 좀 낼 때 자기 성에다가 이웃자를 집어넣습니다. 원래 없었죠. 아버지 성까지는. 이게 이제 포크너입니다. 이런데 이게 이제 애가 왜 들어갔느냐. 타이프를 쳐주는 직원이 실수로 놓쳐버렸다. 고도하고 조상과 나는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작가가 넣었다고도 하고 서리뿐분해요. 지금도 몰라요. 정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으니까 이거 괜찮으냐 물었더니만은 포크너는 어떠면 아무러면 어때? 뭐 어떻게 뭐 어때? 뭐 그까지가 아무거나 뭐 들어가거나 말거나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뒤부터는 계속 A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A가 들어가니까 훨씬 격조가 높죠. 발음도 뭐 그냥 포크너 이러다가 포크너 이렇게 탁 점잖게 발음하게 되잖아요. 잘 넣은 것 같아요. 자, 이러고 이제 군에 있다가 어쨌든 캐나다 군인이든 뭐든 군인이었잖아요. 이따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하니까 전역 군인에 대한 배려를 미국에서는 해줍니다. 군. 어쨌든 세계 평화와 나라를 위해서 기여했으니까 그 배려로 너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시켜준다. 이게 이제 대학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 미시시피 대학에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서 3학기 동안 재학하는 동안에 프랑스와 스페인어 문학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올 미스합니다. 올드 미스죠. 올 미스. 이게, 안 늙은 처녀 그게 아니고, 미시시피 대학 그 속칭입니다. 올 미스 하면 미시시피 대학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때 이제 그 다니면서 시집을 내요. 이 시집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실현당한 여자 있죠. 에스텔에게 헌정하는 시집인데 난 이거 못 읽어봐서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아무도 안 알려주죠. 시집도 못 쓰고 이러니까. 뉴욕으로 가서 책방 보조원 됐다가 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우체국에도 근무하다가 술 마셔가지고 금방 그냥 일주일 만에 해고당합니다. 첫 소설 병사의 보수. 이것도 난 못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소설 쓸 무렵에 포크너가 가장 영향을 받은 작가가 셰우드 앤더슨이라는 작가입니다. 이거 미국의 작가거든요. 이 셰우드 앤더슨은
그 병사가 보석한 이건 이제 자기가 겪었던 1차 대전 때 그 귀향하는 군인들 가지고 뭐 이렇게 다룬 건데 이게 이제 쇼드 앤더슨입니다. 앤더슨은 한때는 이쪽 북쪽에 시카고 그룹에도 속해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뉴오리언스에 가서 한참 동안 지내면서 뉴오리언스는 문화적으로는 좀 뒤후진 지역이거든. 재즈 음악은 상당히 진전 1급 도시지만 세계 최고 도시지만은 이 문학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는 도시예요. 앤더슨이 뭐 1급 작가도 아닌데 이때는 1급 작가였어요. 그거 가가지고 그냥 그 지역의 모든 본인들을 그냥 앤더슨을 그냥 거의 스승노로 해버립니다. 이때 포크너도 앤더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가가 포크너를 출판업자들께 추천해 줍니다. 그 이전에 그 선배 있었죠. 그 선배는 포크너 이렇게 글 써라 뭐 다 해가지고 그 선배가 그때 딴데 그 출판사에 투고를 하거든. 하면은 백발백중 낙방이에요. 아예 그냥 보냈다 하면 바로 답장 안 된다. 우리 딴 데 알아봐라. 낙방 받았는데 이걸 되도록 해준 게 바로 앤더슨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셔우드 앤더슨은 특히 포크너와 이 밑에 보십시오. 영문 보면은 포크너와 해밍웨이 이것이 이제 이 앤더슨이 주로 이제 많이 도와준 작가입니다. 그때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 집 뉴오리언스에 있을 때 포크너가 있었던 앤더슨이 있었던 거주지입니다. 이 거리 이거는 뉴오리언스 거리죠. 뉴오리언스 우리 그 문학여행 갈 때 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자 그러다가 미시시피 강 유역에 파스카큘라에서 여러 돈벌이 뭐 골프 교사도 하다가 새우잡이 배 갚아는도 됐다가 페인트 공도 하다가 밀선에 올라 럼지 밀수도 하다가 온갖 일 다 하면서 낮에는 그래 하다가 밥벌이 하고 밤에는 글 쓰다가 이러다가 두 번째 소설은 모기는 그냥 정말 그 우리는 무는 모기입니다. 모스키토 모기 이제 이때 이렇게 할 때 쓴 소설이다. 뉴오리언스에 올렸던 문학 서클을 희화화했다고 그럽니다. 심각한 풍자로 문학 집단과 선을 닦고 왜냐하면은 자기도 이제 그래도 가풍 있는 집안에서 비록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이 있는 집안이지만 가풍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그 문들하고 올려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난장판이거든요. 맨날 술 먹고 뭐 그냥 여자 꼬물이나 따라다니고 뭐 이러니까 야, 이것들하고 올려가지고 내가 이 사람 구실 할까? 그러니까 이걸 풍자했다 그래요. 나도 이거 못 읽어봤어요. 뉴오리언스 여기입니다. 여기고 포크너가 머물렀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파스카굴라. 바로 여기죠. 파스카굴라의 항구입니다. 네이발 스테이션. 목입니다. 목이. 이게 소설 표지거든요. 보니까 뭐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재즈 냄새가 무슨 풍기는 그런 거죠. 뉴올리언스 일간지 더블 딜러 이게 고정 기고자가 되어버립니다. 어쨌거나 이걸 발표한 뒤부터 이게 뭐 다 출시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토리스라는 걸 썼거든. 세 번째 원제목은 묘지의 깃발. 그래서 마지막 습작으로 이게 마지막 습작 작품입니다. 이후 요코나가 토파, 요코나바 토파 자기가 만든 가설 무대. 이때까지는 여기저기 무대도 옮겨가면서 뭐 얘기도 자기 작품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하다가 그게 습작이죠. 그러다가 딱 사토리스 이 뒤부터는 딱 요코나바 토파 여기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습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포크너를 1급 작가로 부상시켜준 작품이 바로 소리와 분노라는 작품입니다. 음향과 분노라고도 번역하고 우리가 나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이걸 처음 봤는데 물론 번역된 걸로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음향과 분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번역자들이 소리와 분노가 옳다. 소리와 분노라고도
하는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출판사마다 제목이 틀려요. 아니다. 소리보다는 음향이 나왔다. 그게 뭐냐면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사운드는 펄이거든. 근데 분노는 펄이 분명히 분노인데 사운드를 가지고 음향이냐 소리냐 가지고 막 그 번역가들끼리 막 논쟁 타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두 쪽 다 옳은 것 같아요. 난 뭐 잘 모르니까. 이게 이 한 가문의 남부 지역의 한 가문의 그 이제 사회 전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서서히 몰락해 가는 남부 귀족의 그 모습 이걸 쭉 이렇게 묘사한 거.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풍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남부 사회의 몰락을 그 대표작으로 공작하면은 윌리엄 포크너의 사운드 앤드 푸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스토리를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건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읽으라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권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뭔데 그러냐 하고 또 보는 사람 한두 사람 있어요. 볼라면 보세요. 그러나 나는 뭐 보라고 권하지 않았으니까 내 책임은 없어요. 소설 보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완전히 죽을 맛이에요. 그야말로 나는 그냥 문학평론가가 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본 거지. 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배랑 망측한 소설이에요. 난 정말 그런 재주를 가지고 포크너 같은 재주를 가지고 왜 소설이 있다고 쓰나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뭐 워낙 이게 지금 대표작이거든요. 이 노벨상 수상작도 바로 음향과 분노입니다. 자, 콤스가 아까 얘기했죠. 남북대의 귀족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몰락해 가는 과정들이 이요. 어느 나라든지 그 한 시대가 변하면은 그때 제일 알맞은 게 뭐냐? 그게 가문을 통한 그 가문의 해체 과정을 그린 겁니다. 토마스 만도 부텐부르크 뭐 그런 이런 식으로 다 가문 그린 게 그럼 우리나라 토지도 박경리 토지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그 최씨 양반과 최씨가 몰락해 가는 거 이걸 그렸는데 다른 나라의 이 귀족들의 몰락 과정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딸이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이지 않아요. 사실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최서희의 시대 때 딸에게 절대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장치를 위해서 이제 박경리 작가는 그 자기 머슴하고 결혼해서 자기가 그 신분을 그 강등시켜서까지도 자기 가문을 살리려고 했는. 엄격히 따지면 그 자체가 양반과 몰락으로 그걸 상당히 최서희가 그 기사님과 결혼하면서 굉장히 욕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느 나라나 그런 한 귀족 가문의 몰락 과정 그런 걸 다 있습니다. 다. 그게 다 그 나라의 걸작들이에요. 그런 거거든. 이게 이제 콤스인가요. 이건데, 어떻게 보면 포근데 자기들 집안 가문이기도 하죠. 물론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닮은 데도 있고. 자, 제 1장이 이게 이제, 이거 보십시오. 사남매가 있는데, 이 마지막 가문에 마지막 탁 이제 쭉 내려오다가 탁 내려가는 데가 사남매 때예요. 사남매 있을 때예요. 이때 이걸 그리면서 사남매 중심으로 챕터도 4개 챕터예요. 각 장마다 화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 1장은 누구냐? 막내예요, 막내. 그 날짜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오늘 세월 동안에 그래서 쭉 다 그리냐? 그게 아닙니다. 딱 첫 장에 날짜가 나와. 1928년 4월 7일. 시간도 나와요, 소설에. 이걸 기점을 해가지고 그때 막내 아들 벤지가 본 자기 주변 세계. 좀 백시거든. 3살 지능밖에 없어요. 33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3살짜리가 IQ는
3살 지능이에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백지로 크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능력은 다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죠. 보는 것도 좀 다른 정상적인 그 지능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보고 행동도 이상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벤치가 이 집안 이 형제 남매 중에서 아주 여동생 캐디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이제 얘를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캐디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캐디를 어떻게 인식해서 어떻게 알았다는 걸 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막내 벤지가 얼마나 그 캐디에 대해서 집착했느냐 하면은 집 옆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골프 운반해 주는 게 캐디잖아요. 그럼 에이 캐디 하고 이래 부르거든. 손님들이 부르면은 벤지는 아 저게 바로 우리 캐디다 하고는 그리 달려가요. 그만큼 이제 IQ가 안 되는 거죠. 6분에 달려갔다가 뭐 또 망신 나가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는 큰단 말이에요. 그대로 크니까 여고생 따라가다가 엄청 망신 나가고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예방 아니 저 그래 놔두면은 우리 집안 망신시키겠다 싶어서 아예 거절시켜 버립니다. 아예 그런 그 성욕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큰 게 바로 막내 벤지입니다. 일장이거든. 제 이자입니다. 1910년 6월 2일이에요. 맏아들 퀸틴이에요. 퀸틴이거든. 이건 뭐냐? 이 집 남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해서 하버드 재학 중이에요. 남북 가문의 전통을 재건하고자 하나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외동딸인 캐디가, 이 캐디가 처녀성 상실에다가 성적 방종으로 사생활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퀸틴이 보기에는 아, 지금 우리 집에서 그래도 참 이쁘고 똑똑하고 우리가 다 귀여워하는 저 캐디가 저런 일이 우리 가문에서 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집안 전체가 몰락한다는 걸 예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 막 굉장히 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자살해버려요. 제일 똑똑한 청년이 자살해버려요. 희망을 실현시켜줄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런데 이 퀸틴이 이 캐디에게, 자기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여성을 느껴요. 어? 여성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아버지가 외도로 놓은 애거든. 배달은, 그렇지, 엄마가 다르니까. 배달은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캐디한테 막 이런 걸 느꼈는데,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얘가 또. 똑똑하고 이쁘고 막 애교도 있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처제상시 임신까지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절망을 느낀 속에서 집안에서는 얘를 이래 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얼른 결혼시켜버립니다. 예, 돈 많은 부잣집, 자기들하고 집안, 그 부수준이 비싼 집에 결혼시켜버렸는데, 시집가자마자 애를 낳았거든. 불륜 저지른 씨앗을. 애를 낳으니까 그 집에서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방황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캐리 신세입니다. 이게 이제 집안이 안 될 징조죠. 그다음 제 3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 남매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인간사입니다. 활동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사이에요. 기회주의적인. 그래서 캐디를 시집 보내서 남편 댁에 취직했는데 결혼 파탄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캐디 남편 백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니까 그, 그 근거에 뺏겨버려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 다 실패죠. 제일 똑똑한 마지는 자살해버렸고, 귀여운 애는 불륜 저질러가지고 애 배가지고 시집가다 쫓겨나가지고 방황하고, 그냥 똑똑한 둘째 아들은 이렇게 갈 데 없이 되고, 뭐 그럼 끝이죠. 이제 사남매가 다 끝이죠.
이건 이제 제 4자입니다. 마지막 자입니다. 1928년 4월 8일 이틀뒤죠. 부활절입니다. 이 가문은 노흑인 여자 노예 딜씨. 이거는 이 애들을 다 어릴 때부터 키우고 그 윗때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노흑인 노예, 여자 노예, 흑인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너무나 잘 알고 남부 흑인들의 이 근성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노예의식이에요. 그래, 자기가 마치 그 집안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살렸으면 싶은데 이 딜씨 눈에도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이 집안 끝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절에 이 노예 가문을 이 노예는 이 가문을 사랑하며 부활하길 바라지만은 근데 이제 뭐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이 소설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음흉과 분노거든. 이 제목이 이제 유명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 제목 유명한 거는 셰익스피어 맥베스입니다. 제 5막 5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제 맥베스 중에서 아니면 셰익스피어 전 비극 중에서 이 장면이 To be or not to be 다음으로 유명한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 하면은 맥베스가 이제 그 아내의 충동에 의해서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뒤에 보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냥 아내가 목매에 자살해버려요. 죄의식 때문에. 자살하는데 자살하고 나니까 지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 왕에 충성하던 장군들이 맥베스에게 덤비는 거예요. 너 그만두라고. 그러니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이제 쓴 시입니다. 아내는 자살해버렸고. 근데 아내는 왕비가 되었으니까 기분 좋겠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막 왕을 죽이고 그 범죄를 저지른 뒤에 하니까 막 눈만 감으면 그냥 왕의 귀신 나타나면 위협하고 막 여자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막 공포에 떨고 이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아내가. 아내가 죽고 나니까 남편은 더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 전쟁 나가기 직전에 이제 싸우러 갔다 죽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입니다. 여기 Sound of the Fur이 나오죠. Sound of the Fur. 이거요, 이 시요. 기가 막힌데 여러분 미국 계신 분들이 영어로 다 알죠.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내일, tomorrow,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세 번이죠. 기억합니다. 그 아주 좁은 패티 페이스, 발걸음이 널찍하게 아니고 쪼개게 초조하게 부름대 하루하루를 탁 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 마지막 실업을, 우리 말하는 마지막 실업을 그 시간의 기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하루하루 지내간다. 그러는데 인생은 뭐냐? 워킹 섀도우.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Life at the working shadow. 이건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인생은 걷고 있는 그림자. 우리말로 하면 그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어디서 걷느냐? 무대에서 걷는 거예요. 그 역할이 주어지만 자기 역할을 막 이렇게 초조하게 하다가 끝나면 무대에 사라져버려.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대에서 무슨 대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잖아요. 그 말들이 뭐냐? 말들이 뭐냐면은 sound and fur입니다. 뭐? full of sound and fur.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그 말을 누가 하는 말? 바보에 의해서 하는 말. 바보가 하는 말. 그나마도. 그림자처럼 무대에서 연기하다가 뭐랄까 뭐 연극 대사 뭐 이래 시간하고는 이제 무대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바보들이 에악하게 뭐 의미도 없는 그런 하는 사운드 오브 펄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 인생을 상징한 겁니다. 여러분도 사운드 오브 펄이 많이 하죠. signify, nothing.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이제 번역이거든요. 지금이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 죽고 나니까 막 슬퍼가지고 못 견디다가 생각하니까 에이, 저렇게 자살 안 해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다. 한 번은 그런 소식이 있고야 말 것 아닌가. 이렇게 달래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이게 반복됐죠. 매일매일 살금살금 인류 역사의 최종 음절까지 기억하고 있고 어제라는 날들은 다 바보들에게 무덤으로 가는 길 비춰왔거든. 그저라 그저 짧은 촛불아 인생입니다. 짧은 촛불.
인생이란 한낱 걷고 있는 그림자. 걷고 있는 그림자. 워킹 섀도우입니다. 라이프 스파트 워킹 섀도우. 가련한 배우. 제 시간에 무대 위에서 활개치고 안달하지만 얼마 안 가서 영향이 잊혀버리지 않는가. 글쎄 천치가 떠드는 이야기 같았구나 할까. 고래고래 소리친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서 이제 고래고래 소리친다. 이게 이제 사운드 앤드 펄이 이걸 번역한 거죠. 이게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래서 이 소설이 이제 이제 뭐 이 영문학자들 일부 영문학자 중에는 나처럼 포크는 아예 뭐 읽지도 않고 뭐 지나가 버린 영문학자도 많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포크너가 아주 최고 작가라고 하면서 막 이걸 꼭 읽으라고 권하는데 그런 꼬임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읽지 마세요. 이거 읽는 동안에 딴 책 한 10권은 읽을 수 있어요. 자, 이랬는데 이제 드디어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가 중국으로 가버렸죠. 결혼한 뒤에. 조건이 좋고 지가 보기에는 포크너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장래성 있는 남자가 결혼해 갔단 말이죠. 애 둘 놓고 이혼해가지고는 2달 만에 이혼하고 데려와요. 이혼한 지 2달 만에 포크너하고 결혼합니다. 포크너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니까 얼씨구 좋다가 결혼하자 하니까 여자도 아니 뭐 이제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 대신 닭으로 결혼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포크너 불행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오후 6시부터 이때부터 포크너가 이제 아내를 학대합니다. 나를 버리고 갔던 이 못된 X.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보복을 한 거, 애까지, 나무 애까지 둘 낳아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 애정이 막 교체하는 거죠. 망망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미시피 대학교 발전소. 여기를 괜히 가가지고 격렬한 소음 속에 야간 근무자로 일하면서 소설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발전소입니다. 미시피 대학의 파워하우스 발전소입니다. 이 어디 방에 보일러실 같은 데가 있죠. 그 이제 숙직하면서 거기서 소설 쓰고 앉았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부인과 그 애인과 사이에는 딱 얘만 살아남아요. 물론 나중에 또 하나 더 나는데 걔는 일찍 죽어버리고 얘 혼자 남아요. 이게 포크너 딸입니다. 이거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폴과 결혼까지 살로스 빌 여기 하다가 여기 살면서 포크너 집을 자주 방문했다 그럽니다. 자기를 버렸던 에스텔에 대한 정신적 고문. 참 이거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면 되잖아. 그 첫날 결혼하고부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중에 투신 자살을 기도합니다. 여자가. 이 당시에는 문난이 인정을 받는 처지라서 공하지는 않았으나 신혼생활 대신 근무 조건 열악한 발전소에서 야근을 하며 집필하는 등 스스로 자학적인 행동을 했다. 자기를 과소평가한 공화당. 이 여자가 공화당이야. 집이 부자거든. 계층의식이 강한 에셀 친정에 대한 증오 플러스 자기 복수심 해가지고 살인적인 폭음을 해요. 그러니까 너만 혼자 먹지 말고 나도 같이 먹자. 둘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평생 이것 때문에 병원에 출입해요. 딸이 태어났지만 금방 죽어버려요. 에밀리의 장면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겁니다. 이건 짤막해요. 단편. 짤막한 겁니다. 이거 영화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영화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영화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워 죽어갈 때 이걸 번역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이렇게도 번역하고 내가 누워 죽어갈 때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뭐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이거고 이 단편집에 성공을 합니다. 이거 돈 벌어 가지고 이때 되면은 로엔 오크라는 지금 포크너 하우스입니다. 우리가 가봤던 데죠. 나중에 나와요. 이겁니다. 이런 간판이 붙어 있고 이런데 그럼 내가 누워 죽어갈 때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이 소설은 뭐냐 간단해요. 이 얘기가 이 부부가 있거든. 엔소 에디 부부가 있는데 원남매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은 에디가 이 에디 아내가 마을 목사와 불륜으로 난 애예요. 그 미국에서는 불륜이 예사거든요. 근데 에디가 죽음이 임박하니까 목사가 참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 불륜 저질렀던 저 여자가 죽기 전에 또 말만 하잖아요. 이간이라는 게. 남편한테 지금 내가 목사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죄를 낳았다. 말해버리면은 자기는 위기잖아요. 목사 뭐가지 날아가거든. 이래서 저 여자가 죽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남편에게 먼저 사죄해야 되겠다. 이런데 죽어버려요. 부인이. 죽어버리니까 목사도 마음 변해가지고 딱심 따버립니다. 따버리고 엎드려 돌려버려요. 참 그 장면이 극적이죠. 근데 애들가 죽으면서 유언은 뭐냐? 자기 고향 땅에 묻어달라. 40마일이면 우리 식으로 하면 60km죠. 뭐 교통 변변한 교통기관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마차에다 그 어머니 관을 싣고 이 남매들이 그걸 끌고 거기까지 갔는데 막 홍수도 나가주려고 막 하고 막 물이 내려오는데 막 끌고 가다가 막 그 관이 떠내려가는 걸 억지로 부여잡고 뭐 또 뭐 부상도 당하고 뭐 엄청난 고생한다. 가는 중에 또 이 불륜을 난 이 딸이 임신한 딸이 오빠들 남동생 몰래 그 애를 떼버리려고 말이죠. 유산시키는 약만 사러 저리 다니고 뭐 이런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고생을 만나를 무릅쓰고 가서 장사 지냈다. 이게 내가 누워 죽어갈 때 그 소설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포크는 지금 박물관이거든요. 여기 우리 갔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일행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오래 못 있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가지고 주로 나눠서 들어가가지고 빨리빨리 보고 나와서 상당히 불만이 나도 불만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포크너의 자세한 정보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 가볼만 해요. 전부 다 있어요. 난 지금 이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벽에 이게 포크너 그 습관이 벽에다가 자기 쓸 소설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다 저렇게 써놨대요, 벽에다가. 이게 이제 이 집에 다 있거든요. 참 이런 건 보배죠.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도 소를 쓸 거 있으면 벽에다가 백지를 그냥 쫙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 마음대로 써놓고 쓸 때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랬어요. 지금은 뭐 컴퓨터에 하면 돼요. 썼던 타자기. 이게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계신 분들 시간 나면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 번역된 포크너 작품. 중국과 일본 거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아직 문화정책에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자, 이 집인데 이제 포크너가 먼저 죽고 나중에 그 아내가 죽은 뒤에 딸이 간수하다가 딸이 죽은 뒤에는 그 대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시피 대학에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성역이거든. 이게 끔찍해요. 이게 생추얼이 하는 게 성역 아닙니까? 종교적인 용어죠. 이게 이제 포크너 자신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다. 그래서 써서 출판사 보내니까 출판사 사장이 맙소사 우리 둘 다 감옥에 가겠군. 난 이거 출판 못하네. 첫마디가. 물론 내긴 냈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범죄가. 참 이게 미국 남부 지역의 파렴치범. 이 그간이 파렴치화되어가는 과정. 선량하게만 되지 않고 파렴치범이 생기는 거. 사실 지금 파렴치가 얼마나 많아요.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요. 이게 여권 아파 독박. 이걸 배경을 한 거거든. 근데 이제 포크너 생각은 그런 거야. 비록 남북전쟁에서 패배했지만은 남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노예제 유지하고 잘 살면은 귀족들면 그대로 노예제하고 부자되고 우아하게 문화적으로 잘 살면 얼마나 낙원이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포크너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자라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흑인도 결국 인간이다. 평등화돼야 된다. 점점 가락가는 거죠. 그래서 포크너를
그 논하는 작가 평론가들은 복잡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부 노예제를 끝까지 긍정했다는 사람도 있고 후기에 가서 부정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눠지는데 내가 볼 때는 난 후기에 가서는 좀 반성한 것 같아요. 예. 이 비도덕적인 범죄. 이거요. 이 내용 보면 속편도 썼어요. 레퀴엠 for None. 수녀를 위한 진홍곡 이런 것도 썼는데 후편으로. 지금 난 못 봤고 이거 영화됐거든요. 난 영화 나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여러 편의 영화가 있으니까 보시는데 줄거리가 이런 겁니다. 미국 남부 한 마을이야. 바로 요코나와 토파입니다. 거기에 지방 판사 딸인 템플 여대생 템플이 술 마시고 남자 친구가 드라이브 중에 사고 당해요. 그래가지고 한 밀주업자 구두빈 집에 하룻밤 머물러요. 집에 판사 집안이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토미와 포파이라는 그 뜨내기 건달 남자애들도 그 뭐 밀주업자 집이니까 그냥 딴 방에 묵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 밤에 템플이 이 여대생이 이 포파이라는 남자가 성불구자예요. 이 성불구자인데 여자를 보니까 자기들하고 신분이 다른 아주 예쁘장하거든. 근데 옥수수 속대로 능욕당한 이걸로 능욕을 한 후에 매음굴로 팔아버리려고 가는데 자기 친구 토미가 말리거든. 그래서 토미 죽여버려요. 포파이는 템플과 레드라는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못 팔러 가게 하는 친구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못 팔았죠. 그리고 있다가 보니까 그 자기가 이제 막 그렇게 막 다른 뭐 옥수수 대니 그런 거 하는 걸 그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딴 장난을 해보자 싶어 가지고는 레드라는 남자를 템플과 섹스를 시켜요. 그리고 레드로서는 아니 뭐 굴러들은 떡이야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막 섹스를 했겠죠. 하는데 포파이는 뭐냐 관음증이죠. 그걸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성불구자니까. 근데 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여자가 이 레드에게 자기가 관음증을 즐기기 위해서 시킨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질투가 나거든. 이래서 레드를 죽여버립니다. 이러고 이제 범인 못 잡아요. 시신 버려놓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범죄죠. 신의 저주라면서 저마다 범인 찾겠다가 술렁거리고 조급해진 경찰은 찾다 범인 못 찾아요. 그리고 템플은 그런 과정에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저는 이상자가 되겠죠. 불과 며칠 만에. 그럼 막 물어도 행설수설이야. 얼굴 기억하냐, 뭐 한다, 못한다 하고 뭐 이러니까. 결국은 이 집주인, 밀주업자 집주인 구두빈이 아무 죄도 없는데 범인으로 체포돼요. 그러니까 한 변호사가 딱 보니까 그게 아니올시다 하거든. 구두빈은 그렇게 할 위인이 못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때요? 주민들이 일단 저는 범인이다 지목해버리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판사도 그 주민들이 하도 떠드니까 변호사가 논리 정연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떠드니까 그냥 판사도 그 유죄 판결 내가지고 처형이야. 하니까 기다릴 것도 없다. 주민들이 흥분해가지고 끌고 나가지고는 기름불로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면 위에 이 템플이 당했던 이 잔혹행위에 못지않게 이거는 더 잔혹한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께 그냥 기름불로 쬐가 해놓고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은 저런 놈은 저래 죽어도 싸다. 어때요? 좀 무지몽매한 군중심리라 할 것 같죠. 우리나라도 저러지 않습니까? 그래 버립니다. 그러는데
그 후에 이 포파 이놈은 또 다른 범죄, 경찰 죽이는 사건 일으켰어. 잡아보니까 진짜 범인이 이놈이거든?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교수형 당해요. 그리고 템플은 어떠냐? 이제 처음에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집이 돈 많고 판사니까 와서 잘 치유해가지고 음악이 흐르는 공원을 한가하게 부녀가 산책하는 거. 아, 참 상징적이지. 그러니까 요코나 파토파라는 이 가상의 무대가 이런 속에서 남부 그 위선이라는 것이 이런 속에서 건립된 남부 질서다. 이게 말하자면 남부 붕괴 원인이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읽기에 따라서 혹은 평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난 참 이 소설이 참 재미있고 좋다고 봤어요. 자, 포크는 남북전쟁 후에 남부 오지 마을의 세태상에 관심을 가졌다. 전통적 가치와 삶의 방식이 무너지면서 귀족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근데 이제 이 세계 모든 명작은 토마스 만도 마찬가지고 도스토이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한 귀족 가문의 몰락은 항상 윤리적인 붕괴에서 찾아요. 토지도 마찬가지죠. 윤리적인 붕괴했잖아요. 그 집안이. 그래서 이제 다 그래 잡습니다. 이런 소설이 있고 문체반란. 이게 뭐 그 낭만주의니 뭐 사실주의니 그런 거 떠나버렸어. 감상기가 환상기가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묘사. 이래서 이제 영문학도들 필독을 써다 하는데 나는 필독을 써는 아니에요. 안 읽었대요. 여러분 포크너뿐이 아니고 어떤 작가나 시인 거든지 문학한다고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지 좋아하는 거 읽으면 돼요. 본문이 많고 중문도 까다롭고 수식어가 겹치고 해밍웨이 하고는 완전 반대죠. 해밍웨이는 완전히 그냥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피카소다. 내가 보기엔 피카소는 이건 좀 너무 과장한 것 같아요. 그 미국 포스는 뭐든지 뭐 대표 작가가 왜 그렇게 어렵게 쓰나 하랬더니만은 인생 자체가 어려운데 그걸 그대로 쓰다 보면 쉽게 쓸 수 없다. 이게 포크너가 아주 명답입니다. 말은 맞죠. 그래 하면서도 문학을 철학, 사회학, 심리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별개로 예술적인 완성도를 보는 겁니다. 이 완성도는 대단하다 그래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나는 뭐 그걸 잘 못 느끼겠는데. 아무리 완성도가 있어도 뭐 우리가 읽기에 나쁘면은 내 정도가 읽기에 그냥 지루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뭐. 그 뭐 누가 보냐 말이야. 그런 소설을. 전통적 문학 양식을 파괴한 미국 모던 대표 작가고 시제를 마음대로 떠나더라고. 그래서 미국의 제임스 조이스다. 외적 구조보다 인간 내적 경험을 중요시한다. 뭐 다 이건 알만하죠.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데 남북전쟁에서 대부분의 미국 작가들은 남북전쟁에서 남성들은 무용담을 다룹니다. 근데 포크의 특징이 뭐냐? 여성 전사를 변신한 남부 여성들의 탁월성을 다뤄요. 이게 특이합니다. 관점이. 왜냐? 실제로 남부 붕괴하면은 남성들은 타락해요. 타락하거나 아니면 이기주의적이 되거나 탐욕주의적이 되거나 반윤리적으로 나가지고 막 엔조이하는 후반생을 남자가 변해버려요. 그런데 여자들은 뭡니까? 그래도 가문을 지키자하고 희생적으로 나가는 거. 그 미국 어머니도 한국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자식들 돌보고 말이죠.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여사 전사, 여성 전사 이걸 아주 잘 그리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중의 승리에서 북군을 호령하던 용기 있는 스타토리스 대령 아들이 전선의 무너져 재산을 땅속에 감추기 위해서 급히 집에 왔던 아버지의 현실적인 모습을 회상하면서 증조부에 대한 존경과 비판을 공천했던 작가 남북이. 그 말하자면 자기 증조부터 대단한 그 남북전쟁 때 공로도 겨루고 귀족이었잖아요. 그 돈도 많이 축적을 했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존경했거든. 근데 막상 자기가 쭉 이렇게 취재해보고 접근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결코 그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 세대에 와서 남자들은 그들이 전쟁에 항복하고 미합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여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 전쟁통 속에서도 그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남자들이 출전했다고 믿고 의를 지키려고 했다. 남자들은 가서 바람도 피우는데. 흑인 문제입니다. 흑인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복잡해요. 한마디로 안 됩니다. 굉장히 이 폭군의 자신들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남부 정서로 볼 때는 포크너가 너무 앞서갔다고 봤기 때문에 대학 교수 될 때도 그 때문에 안 됐다가 연기돼 가지고 나중에 반성한 뒤에 이제 교수가 되고 이럽니다. 그만큼 복잡해요. 근데 이런 건 전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쨌든 인습적인 흑인관, 말하자면은 흑인은 원래 다르다. 아니 씨가 다르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백인보다 못하다. 이런 무의식, 남부 사람들이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토마스 제퍼슨, 그 위대한 당대 세계 최고의 지식인, 이 사람까지도 흑인은 열등함으로, 파란 글자만 보세요. 흑인은 열등함으로 백인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남부 백인들에게는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이랬어요. 개종의 장애물, 아일랜드 성공회 주교가 이때 왔거든. 이때 보고는 노예는 오직 기독교인이 될 때만 좀 더 나은 노예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서 잘 부려먹기 좋게 하자는 뜻이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동등한 위치의 신분이 될 수 없다. 그건 한계 내에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전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청교도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도 똑같아요. 칼빈주의도 지금은 다른 목사들도 많지만 이 당시에는 흑인을 말이나 전기로 보면서 청교도적인 덕목만 강조한 거. 이게 그 성공회든 가톨릭이든 똑같다. 켈빈주의자들까지도 똑같다. 그런 거. 그러다가 말기에 가서 포크너가 흑인과는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게 말기에는 썼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물으니까 그 흑인들을 위해서는 노예제도가 더 좋다. 이 말을 포크너가 했다가 난리가 나버려요. 그냥 막 북부에서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인이 흑인 애를 죽여요. 근데 가석방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백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희생자는 백인 아동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에서 욕먹고, 이 말에서 남부에서 또 욕먹고, 이게 포크너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본인도 그냥 어떻게 해서 좋을지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차별의식 버려라 호소합니다. 제한군인회에서 말이죠. 제한군인회에서 2차대 전사자 명단을 동반해 쓰게 흑인 명단 제외하자. 이때 포크는 반대해요. 흑인도 넣어라. 미국을 위해서 죽었다. 그 전후남북 요거는 이제 아까 다 했죠.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소설 어렵죠. 내가 얘기해줘도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보겠어요? 안 팔리거든.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허리우스로 갑니다. 아, 이 참 재밌어요. 허리우스에 가서 엄청 성공을 하거든요. 차비도 없어가지고 허리에서 보내준 돈 가지고 차비해가지고 가서는 대성공합니다. 여기 20년 동안 머물러요. 물론 왔다 갔다 하죠. 머무르면서 이 감독하고 친해졌거든. 여러분 신사는 금발 좋아한다, 제 영화는 다 봤죠. 이게 바로 포크너가 만든 각본입니다. 나도 그걸 봤는데 포크너가 한 줄 몰랐거든요. 이게 참, 그 신사는 금발 좋아한다 저거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참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22년 동안 50편의 영화를 각본합니다. 뭐든지 빨리 할 게 있으면 갖다 주면 그냥 며칠 만에 딱 시나리오 한 편 내주면은 성공적이에요. 그만큼 잘했거든. 그런데 20여 년 동안 헐리우드에 살면서 세상의 플라스틱 쓰레기장, 이게 헐리우드다. 그러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써먹고 시나리오를 써먹고 사는 나 같은 이런 거는 매춘 인생이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 하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돈 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보기에 위대한 작가는 누구냐? 토마스 만 윌락 헤서, 극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입니다. 존 도스 패서스 했죠. 해밍웨이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강의하고. 첫 애인이 메터 카펜터,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멤피스 태생의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연녀였던 이 여자는 허리우드에서 바로 포크너가 거래하는 감독의 비서야. 왔다 갔다 하던 눈이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가까이 지내요. 엄청나게 가까이 지내 나중에 딴 데로 결혼해 가버립니다. 갔을 때 그 에피소드 이제 이 관계도 쓴 거 있는데 자기 애인이 딴 남자한테 결혼해 버렸을 때 포크너가 이 호텔에서 뉴욕 한 호텔에서 이게 이제 그냥 곤드레 만들거든 스토퍼가 곤드레 만들 돼가지고 그 호텔 옛날에 스팀이 있었잖아. 스팀 밖에 나와 있었거든. 거기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대로 자가지고 올라 화상이 올라요. 그리고 나중에 화상 왜 올리냐 자기도 몰라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상 받는 거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애인이 그 애인 이제 딴 남자들과 결혼을 가버리고는 학생이 또 이제 뉴욕에서 미래를 즐기다가 아내가 알아요. 알게 해가지고 막 여자 부모한테도 전화하고 하는데 여러분 남녀 관계를 말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못 말려요. 내가 맨날 한 얘기죠. 지상에서 일 중에 못 말리니까 중에 몇 가지가 남녀 상관, 삼력지사와 권력에 대한 욕심, 야욕,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눈먼 사람들, 이런 거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부정이 나는 거죠. 이때 시절 그린 겁니다. 이 여생이 나중에 그 포그너와 연애 시절 그린. 그 다음 프랑스 훈장도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몇몇 머무르면서, 요때 이제 흑인 문제 나와가지고 교수 지명이 늦어집니다. 노벨상을 49년에 받았고, 프리츠상 2번 받았고, 노벨상 받을 때 수상연설, 이 수상연설이 이겁니다. 이건 뭐 내가 볼 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게, 노벨상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초청을 했어요. 하니까 안 가겠다고. 그 왜 안 가느냐. 이거 밥 한 끼, 저녁 한 끼 얻어먹으려고 여기서 그거까지 너무 시간 낭비고 안 간다고. 그래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또 기사에 본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포크너에게 물어요. 소설가로서 가장 적합한 직업이 뭐냐? 포주라 그래요. 포주. 그리고 난리 났어요. 포주가 뭡니까? 창녀를 가지고 그 여자 장사하는 게 포주거든. 제일 악덕 한 상원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포주처럼 뭐 어떻게 잔혹하다 한데, 근데 그 이제 왜 그러냐 물었더니만은 생활 걱정이 없고 시간이 많이 난다 이거예요. 왜? 여자들 뭐 갖다 놓고 그냥 산유문 받아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 돈 다 들어오고, 그 소설가 그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소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났어요. 참 재밌는 작가는 재밌는 작가야. 상금을 받아서 이 작가들의 후진 작가들 문학 수업에 다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미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스승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학에 줘가지고 흑인 교사 지망생들에게 이 돈 써라하고 기부합니다.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프리츠상 받았고 또 연문이 생깁니다. 이건 기자야. 노벨상 받으러 스톡홀름 갔다가 그 취재하러는 기자하고 이제 또 여기자는 또 미망이네요. 남편이 포크너를 인터뷰해가지고 스웨덴 독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야. 어쩌면은 남편 덕에 포크너가 노벨상 받았을 수도 있어요. 스웨덴의 미국 작가로 가장 위대한 게 포크너라고 소개한 그 남편이 죽고 이 여자가 취재하러 왔다가 포크너 애인이 돼버립니다. 우화를 썼고 세계 여행을 하고 약탈자라는 소설 쓰고 마지막 작품 쓰고 65세의 신령마비로 죽었습니다. 65세. 여기는 묘지입니다. 이게 윌리엄 포크너 묘지예요. 여기서 이제 묻혀 있고, 이 묘지에 우리가 가봤어요. 여기에 중국 문학기행 때. 벌써 6년 전이네요. 케네디가 극찬을 했고,
뭐 케네디 뭐 대통령이 아무리 잘했는지 몰라도 문학 보는 눈은 없거든. 그래가지고 헨리 제임스 이거 최고다. 이건 좀 망발이에요. 헨리 제임스는 그 미국 문화를 경멸해가지고 유럽에 더 오래 살았던 작가입니다. 평생 폭음 기념 우표도 나왔고 포크는 하우스 그 뉴오리언스에 있는 이겁니다. 거기 서점 지금은 이제 서점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난 그때 뉴오리언스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여기 못 갔어요. 나는. 다음 시간에는 해밍웨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